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잠깐 앞에 저희 네.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재테크 박람회인데 그걸 좀 여권책을 한번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사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김태용 대표 그러면 이제 스타 매니저 출신이시잖아요. 그것도 시장도 옛날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시장 변화와 투자 아이디어 이런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은행권 불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도 무너지고 미국에서 크레딧 스위스 유럽에서 무너지고 해서 되게 불안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걸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의 징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 꽃샘추위 정도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네네. 이미 뭐 충분히 커버가 네.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보고, 주가를 보고,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의 위기랑 지금의 은행의 위기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과거에 은행이 문제가 됐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두 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제 2000년, 2001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2007년,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사태가 금융위기. 있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위기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닷컴 버블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위기의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다란 인터넷 버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망가졌던 이런 기억이죠. 그리고 이제 911도 터졌고 2001년에. 그 다음에 2008년은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서브프라임 자체가 그러니까 우량 등급이 아닌 모기지 채권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각종 파생 상품을 엮어가지고 은행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현금 흐름인 모기지, 렌트를 내잖아요. 렌트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렌트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거 자체의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신용등급을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다가 망가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큰 부실의 주체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쓰레기 같은 자산들이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위기는 사실은 높은 물가와 금리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리거를 건드리면서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근데 주체는 높은 금리와 물가는 사실은 코로나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부 임팩트가 가져온 이러한 사건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죠.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러면서 계속 돈 풀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온갖 부작용들이 다 생겼던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터진 거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채나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쪽들이 평가 손실이 났던 부분이죠. 평가 손실이 났던 부분이 부실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주체는 정부예요. 옛날에는 상품의 주체 그러니까 그 주체가 쓰레기 같은 모기지 채권이었던 거고 2000년도에는 기업의 버블이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버블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서 자신 있게 빨리 막아줄 수 있었던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말 지나고 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은행 예금 전액 보장 또는 이제 돈이 이제 우량은행으로 다 흘러갔던 것들을 펀드를 만들어서 다시 중소형 은행한테 다시 넣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위기의 근본 자체가 다르고 그 자산 자체가 생각해서 없어져야 될 쓰레기 자산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국채냐 국채는 그냥 만기 보유하면은 정부가 보증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되면서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이 그래도 지방은행이 몇 개가 무너지고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추가적으로 또 위기가 올 것 같은데요. 금융 쪽에서 이제 부실들이 몇 개가 더 터질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올 것들은 이미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상업은행에 관련한 부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은행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그러한 투자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곧 불거져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큰 은행도 막아줬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 정도는 그렇게 큰 전체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리가 떨어지면 해소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위기는 아니고 뭐 네.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요약하면은 이게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뉴스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장이 출렁하면은 그때는 이번에 이제 반등할 때 못 샀던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연초에 이제 글로벌 증권사들은 올해 이제 장세를 상저하고 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좀 전망들이 유효할까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은 하반기에 빠지는 거고요. 상반기에 많이 못 오르면 하반기에 더 오르는 거고 이런데 방향 자체는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차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뭐 너무 많이 급등 안 하면은 하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촉매제는 금리 인상 종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 선행지수의 상향, 그러니까 하향, 아직도 그냥 20개월째 경기 선행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 전환하는 이런 식이 2분기 중에 이제 그런 기대가 되는데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매치가 될 때 그때부터는 지금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뭐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 왔다는 신호를 지금 연준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좀 영향을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네, 지금 뭐 이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라든지 어떤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국채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금리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국채 2년물 금리가 5%를 딱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던 국채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되면 도처에 이런 지뢰밭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니까 알아서 이미 2년물의 시중금리가 지금 4%를 깨고 또 떨어졌죠. 불과 3주 전에 5%였거든요. 근데 1%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폭이 떨어진 건데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금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또는 실물에 돈이 흐르고 유통이 되는 쪽에서는 이미 금리는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정책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텐데 그거를 바라다가는 금융위기까지도 금융 시스템의 문제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멈추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음 달에 5월 달이죠. 5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는 25bp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25bp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큰 악재도 아닐 것 같아요. 거의 그거보다는 거의 종착점에 왔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에 올리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또 금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통계들을 뭐 쭉 돌려보니까 국채 2년물 금리가 정책 금리의 2달을 선행하더라고요. 2달에서 3달을 선행하기 때문에 5월달 금리 인상이 멈춘다 그러면은 또는 한번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4월달에 보고 있는 지금 2년물 또는 10년물의 미국 국채 금리는 이미 고점 찍고 고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턴어라운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턴어라운드는 사실은 이제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달이죠. 이제 그 전 지표로는 약간 꼬리를 도를랑 말랑 했는데 갑자기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서베이 지수다 보니까 3월 달 내내 나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심리적인 부분 외에도 많은 지방은행이 경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4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은행들이 대출을 제대로 했을까? 안 했겠죠. 우리도 뱅크런 불안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래처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도 대출 태도가 굉장히 나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나가고 원래 만기 연장해주던 게 더 까다롭게 굴고 이러니까 서베이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조사들은 당연히 굉장히 불안하게 찍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 거를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돌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지수가 S&P 500의 상관관계가 거의 85% 이 정도 됩니다. 네, 거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주가 꺾일 때 똑같이 꺾였고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20개월째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각도는 거의 바닥에 이제 거의 다 있다.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엊그제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미국의 선행지수 7가지 지표를 다 따로따로 이제 가서 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7가지 지표 중에서 거기 주가도 들어가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 있고 주택 착공도 들어가 있고 워킹 아워 몇 시간 일했는지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만 빠지고 있고 4개는 이제 점점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은 힘들더라도 2분기 중에는 거의 바닥치고 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종착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됐고 이제 경기가 그러면 계속 나빠져서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그렇게 경기가 마일드한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시중 은행들이 대출 태도나 보수적인 태도들 때문에 실제 금리를 더 높인 효과가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높인 효과가 이미 시중 은행에서 그걸 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의 어떤 회복이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작년에 걱정했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많이 좀 낮아지고 뭐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런 경기 침체가 향후 미국 증시에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죠? 예, 이 부분도 그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쪽에서도 말씀드려 보면은 왜 저는 이제 위기가 와도 그렇게 크게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계 자산, 우리와 같은 소비를 하는 가계와 투자를 하는 기업 자산 이 부분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사실 30년 역사상 제일 건전한 수준에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0년이나 2008년에는 가계 자산이 한번 망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의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계 자산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계 자산이 16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연준 자산이 8조 달러에서 9조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단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은행한테 넘어가서 통화 승수를 통해서 이제 민간 쪽에 뭐 이렇게 풀어지고 돈이 돌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가계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10년 전보다 보니까 지금 매년 한 8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서 167조 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 올라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5%포인트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가계는 건전한 편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건전한 수준에 있습니다. 약간의 균열이 지금 당연히 금리 때문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은 물가가 안 잡히는 부분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월급이 계속 올라갔는데 작년에 미국의 평균 월급이 한 7%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초 이후도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빅테크 회사들이 고용을 해고를 하고 뭐 10,000명, 20,000명 감원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마치 미국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실업률을 보면 되잖아요. 3.4% 완전 고용에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거를 이제 연준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또 4% 이상으로 실업률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튼튼한 이제 이제 경제의 주체들이 튼튼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부분도 지금 이제 52조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은요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예요. 네, 미국 경제.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은 8조 달러 부분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요. 은행 부분도 22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비를 하거나 이런 메인 주체 이 부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올리는 거 나빠지겠죠. 당연히 나빠집니다. 금리 올리는 것도 나빠지라고 하는 거고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기업도 좀 투자를 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월급도 덜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둔화가 되겠죠. 그런데 둔화가 되는 거를 분명히 구분해야 될 부분은 이 둔화되는 거 가지고 너무 난리법석을 피는 게 아니라 전체 큰 몸빵할 수 있는 경기 주체가 그래도 약간의 둔화지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리오프닝이 지금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분석 리포트들 보니까 초과 저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으면서 있었죠. 물가가 안 잡혔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는 나오는데 그래도 초과 저축이라는 거는 원래 필요 없는 저축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준의 저축으로 돌아오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500조 원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제 보복 소비를 통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PMI는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중국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김태용 대표님 얘기 쭉 들어보면 크게 뭐 앞으로 증시에 아주 큰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가 앞으로 이 증시에 남아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정책 실수일 것 같습니다. 정책 실수 때문에 그 정책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물가가 안 잡혀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하향 안정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그거는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통계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기고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 한 0.3%씩 늘어나도 전년 대비로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 겁니다. 볼 거고 오히려 내년이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물가 잡는다고 또 너무 강하게 금리를 가지고 이제 오판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책 실수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멈춰주거나 아니면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더 유연하게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 재할인율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 높은 금리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못 버티고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없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큰 펀드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제 ETF를 한다든지 큰 펀드를 하는 운영 주체들이 만기에서 상환을 못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한 6개월 안에 계속 뭐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리스크로 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떨어지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지금과 같이처럼 정책을 펴서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채권 투자 사실 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나가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채권에 대한 강조를 드렸었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냥 크레딧물 가처럼 크레딧물은 회사들이 발행한 물건들이잖아요. 회사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사의 크레딧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국채 30년물짜리라든지 미국의 국채 ETF 장기, 초장기 ETF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점 대비 30%씩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기간이 만기가 길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물가가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떨어져. 여기서 금리도 못 내려가. 이렇게 하면은 접근하시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높은 확률로의 방향성은 물가도 좀 떨어질 거고 금리도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급격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정책금리 5%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여기서 끝났다고 할게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릴 수밖에 없죠. 내려도 아주 세게 내립니다. 올리는 속도처럼 이번처럼 빠른 적이 없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내리는 속도는 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는데 이번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지금 사놓은 채권들이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약하면 채권은 장기물 위주의 크레딧물보다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관련된 부분들 또는 AA 등급 이상의 우량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반 정도 여지는 남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좀 제시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뭐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도 계속 1분기까지는 계속 박스권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오르면 팔아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도는 시점부터는 조금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어떤 업종이나 또 어떤 자산을 공략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큰 매개 흐름의 두 가지는 하나는 경기 회복도 있지만 그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거보다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진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식에서는 성장 가치 중에서 성장주, 성장하는 업종들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다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채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권 자산들도 1분기까지 또는 2분기까지도 뭐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매크로 관련해서는 거의 질문이 끝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그러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낮은 확률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연초에는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확 낮췄다가 최근에는 35%로 조금 올렸어요. 높였죠. 네, 높였는데 그것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경기 침체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르잖아요. 정책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얼마 전까지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정은 바닥이 났고 부채 한도 꽉 차 있고 금리도 그때는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까지 올려놓은 거는 커다란 방패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를 2%까지 내리는 과정에서 다시 돈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주가는 반면에 20개월째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동성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꼭 빠져야 되는 과거 사이클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1970년대나 이런 때처럼 전쟁과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랑 더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정리하면은 주가가 그러면은 V자 반등할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V자 반등하려고 그러면 커다란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2008년처럼 대형 은행들이 망가지고 없애고 기업들도 도산하고 이런 게 과정을 거쳐야 V자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다 막았죠. 그리고 커다란 버블도 없지만 커다란 부실의 도산도 없었기 때문에 U자형의 천천히 올라가는 이러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모시고 시장 변화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나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